가면요. 우리 기말고사 대비는 11월 26일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11월 26일부터 나가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7번까지 해서 12월 17일 날까지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거예요. 아마 이때쯤이면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끝날 겁니다. 그 전에 끝나든지 그렇게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일 날인데 바로 토요일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서요. 3번 더 나오면 돼요. 20일, 24일, 27일 이렇게 3번 더 나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12월 30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나옵니다. 그때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해서 1월 달에 방학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기말고사 대비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수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가고 나면 7번째 기말고사 대비 수업 들어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뭐 프린트 준 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거나 뭐 시험 날짜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하고 나서 알려주지 마시고 까먹으니까요. 선생님도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까먹으니까요.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프린트 줬어요.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시고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있나요?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계획을 좀 세워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나중에 겨울방학 들어갈 때쯤에 계획 세우는 방법을 한번 좀 따로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그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루지만 않으면 웬만한 과제는 다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미루지 않아도 사실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계획을 못 세우면 결국에는 잘하는 과목만 잘하고 못하는 과목을 잘하질 못합니다. 대학교 때는 상관없어요. 대학교 때는 잘하는 과목을 되게 잘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 고등학교 때는 잘하는 과목 잘하는 건 당연한데 못하는 과목을 너무 많이 못하면 결국에는 웬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못하는 과목을 조금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정도면 웬만큼 하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제풀이 과제 나간 거 중에서 문제를 좀 풀어드려 보죠.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까요? 센 B부터 해볼까요? 지난번부터 계속 센을 마지막에 하니까 선생님이 센에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 계속 못 풀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에서 오늘 풀어드리려고 한 건 4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5단원의 센 B 5단원의 23번부터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64페이지 되겠네요. 자, 64페이지고요.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풀어드린다고 한 거거든요. 이해하면 그냥 이해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요게 이 범위를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해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나왔는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A, B,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보죠. 이 친구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A는 원소가 4개예요. 밑줄 치고 있는 친구들이 원소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소, A라는 이름을 가진 원소, B라는 이름을 가진 원소, 집합 BC를 원소로 가지는 L을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나중엔 이런 식으로 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고 명확하게 쓰는데 지금은 문제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A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라는 사실을 우선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원소인데 이름이 집합인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점점 헷갈립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동창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명은 성명은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부러 헷갈리라고 내는 것 뿐입니다. 그 친구한테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진짜 싫어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였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 푸는 방법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개 많네요. A,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간이 없어서요. 앞으로 갈게요. 비읍하고 B, B, C 하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무조건인 거 하나 있어요. 무조건인 거 하나 있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늘 성립해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관계였어요? 집합 대 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그럼 이건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인 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원소가 없다로 이루어져 있으면 생기는 친구라서 이건 늘 성립하니까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남은 친구들을 모두 뭘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냐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는 모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죠? 됐죠? 요거 3개짜리니까. 이것도 3개짜리니까 됐어요. 요거 3개짜리 아니죠? 3개짜리 아니죠? 3개짜리 아니죠? 그러면 이 두 친구는 냅두고요. 이 친구들을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요걸 붙이시고 중괄호,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붙이시고요.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를 지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요거 붙이시고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를 지워줄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A에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에서 아까 밑줄 친 4개가 원소였죠? 이 밑줄 친 4친구 중에 얘랑 똑같이 생긴 친구 있나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소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입니다. 얘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이 밑줄 친 4개 중에 있나요?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콤마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친구가 밑줄 친 4개 중에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있나요?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콤마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친구 모두 밑줄 친 거에 있나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있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가 없잖아요. 밑줄 친 거 중에. 그죠? C는 따로 없어요. 이게 하나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자, 밑줄 여기 콤마 있으니까 하나, 둘. 이 친구가 밑줄 친 친구 중에 있나요? 있죠. B 여기 있고요. 이 친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건 늘 성립하고요. 무조건. 두 번째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꿔서 그 친구들이 모두 저 원소들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꾸는 방법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면 요거 추가하고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풀이 방법이고요. 이걸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고 푸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됐죠?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6번 몇 페이지인가요? 68페이지네요. 자, 결국 집합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A라는 집합을 써놨는데 A를 뭘로 썼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써놨어요. A의 원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바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지수 X가 뭐라고 나왔냐면 K 미만의 자연수래요. K 미만의 자연수고요.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연수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10이면
10 미만의 자연수면 뭐 있나요? 10 미만의 자연수는 뭐 있어요? 1, 2, 3, 4, 5, 6, 7, 8, 9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9면요. 9 미만의 자연수 뭐 있어요? 1, 2, 3, 4, 5, 6, 7, 8 있죠? 20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까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K 미만의 자연수를 K를 써서 표현해 볼게요. 뭐 있는 거예요? 1, 2, 3, 4, 누구까지요? 누구까지 있는 거예요? K-1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문자의 일반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숫자 넣어서 하시다가 문자로 바꿔서 일반화 하시면 돼요. 이거 몇 개예요, 그러면 개수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K-1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1, 2, 3, 땡땡땡, K-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K-1개고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부분집합. 그럼 이 친구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작은 원소가 4래요. 가장 작은 원소가. 그럼 1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부분집합에 안 되죠. 안 된 걸로 고정된 거예요. 2는요? 안 돼요. 3은요? 안 돼요. 4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요? 꼭 있어야 되나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는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6도, 7도, 8도, K-1도 있어도 없어도 가장 작은 원소가 4인 부분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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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2개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소 몇 개라고요? K-1개예요. 근데 하나 빠졌어요. 2개 빠졌어요. 3개 빠졌어요. 4개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K-. 선생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1개예요. 근데 하나, 둘, 셋, 넷을 빼서 5부터 K-1까지면 몇 개인가요? K-5개예요. 그죠? 그래서 요 2가 몇 번 곱해지는 거냐면 K-1번 곱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에 4번 곱해봐야 1이니까 생략하고요. 2를 K-1번 곱했으니까 2의 K-1제곱 개가 생긴다고요. 뭐가? 가장 작은 원소가 4인 건 이만큼 개수가 생긴다고요. 근데 그게 몇 개래요? 128개래요. 128은 2의 7제곱인가요? 7제곱인가요? 그럼 K-1이 얼마인 거예요? 아니, 왜 K-1을 적었어? 미쳤어. K-1이 아니고 K-5번이라고 했잖아요. K-5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K는 얼마인 거예요? 12. 됐죠? 일반화가 잘 안 되면 숫자를 몇 개 넣어서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걸 보고 원소를 찾는 거,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 말고요. 반대로 집합의 개수가 나왔을 때 원소를 추론하는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것도 맞고요. 자, 다음은 50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50번. 자, 집합의 이름이 X인데 그 친구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줬어요. 원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래요. 이런 형태를 띈다고요. 근데 이게 뭔지, 이 변수 X가 뭔지를 바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뭐라고 나왔어요? N분의 9래요. 아이고, X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변수를 썼어요. 그럼 이 변수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겠죠? 이 변수가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N은 자연수라고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그 앞에 X도 자연수래요. 그럼 X가 자연수라는 건 N분의 9가 자연수란 이야기고, 그럼 N분의 9 했는데 자연수려면 N이 9를 나누어 떨어지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N이 9에 뭐여야 돼요? 약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N이 될 수 있는 건 현재 9의 약수인 누구? 1, 3,
9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나서. 알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x가 될 수 있는 건 n에 1 넣으면 x는 얼마? n에 1 넣으면 9, n에 3 넣으면 3, 9 넣으면 1.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9, 3, 1이고 그 x를 우리 뭘로 놨어요? 라지 x라는 집합의 원소로 놨잖아요. 그럼 조건제시법 나왔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3, 9가 바로 x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을 해석했고요. a가 b에 포함된다. 즉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b는 x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x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1, 3, 9의 부분집합으로 b가 있고요. b의 부분집합으로 x가 있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x가 있는데 그 안에 b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로 만족시킬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일일이 구하셔도 됩니다. 일일이 구하셔도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원소가 3개밖에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원소가 3개밖에 없거든요. 조금 있어 보이게 풀어볼게요. 일일이 넣지 말고. 여기 영역을 알파 영역, 여기 영역을 베타 영역, 여기 영역을 감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1, 3, 9가 1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한 개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영역 중에 알파는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아는 빼고 베타는 여기고 감마는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 알파라고 선택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 1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3도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감마라고 생각할게요. 3이 여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9도 알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9 여기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B는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도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놔도 되니까 1의 선택지 3가지,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니까 3의 선택지 3가지, 9의 선택지 3가지 해서 27가지가 생길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안 쓴 거. X랑 B가 뭐면 안 된대요? 같으면 안 된대요. X랑 B가 같으면 안 된대요. 즉 여기에 알파에 아무것도 없어. 알파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베타, 감마에 1, 3, 9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B는 1, 3, 9 가지고 있는데 X도 뭘 가지고 있어? 1, 3, 9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예요? X랑 B가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X랑 B가 같지 않으려면 알파가 적어도 한 번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알파가 적어도 한 번 포함된다. 하나에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돼요. 그럼 너무 많죠? 전체에서 알파가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뺄 겁니다. 즉 알파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고 이 친구들이 베타랑 감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빼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얘의 선택지 2가지, 얘의 선택지 2가지, 얘의 선택지 2가지. 그래서 총 8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뭐요? 알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8가지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니까요. 27에서 전체 경우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니까 19가지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주무시면 어떡해요? 정신 차리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20분 됐는데 이제 수업 시작한 지.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잖아요. 수학 개 재밌죠? 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어요. 완전 재밌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센 B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석으로 넘어가 보죠. 센 B 마지막 문제인 6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1번 A의 원소는 1, 3, 9, 27이래요. 문제를 풀기 전에 A의 원소가 1, 3, 9, 27인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이거 약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모두 뭐예요? 3의 거듭제곱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면.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 쓰일지 안 쓰일지랑 상관없이 이 친구들을 보고 요거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이고 사실 1은 3의 0제곱이잖아 라는 사실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서 총 16가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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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로 이루어진 공집합을 한 개 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5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15가지의 집합을 BK라고 놨고요. 변수 K가 생겼네요. 이 K가 뒤에 보시면 1, 2, 3 해서 15까지라고 나왔죠. 왜 15까지 있다고요? 전체 중에 공집합을 빼서 1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B1, 현석 씨 눈 뜨시고요. B2, B3 해서 쭉 가서 B15까지 있고요. B15까지 중에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3, 0제곱 가지고 있고 3의 1제곱을 가지고 있고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인지는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K의 모든 원소의 곱을 스몰 BK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얘가 그냥 스몰 B1이 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럼 만약에 이게 B15라면 요 4개를 곱한 3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 B, 스몰 B15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스몰 B1부터 스몰 B15까지를 모두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곱셈은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하지 언제 나왔냐는 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3의 0제곱은 전체에서 몇 번 나왔나 생각할 겁니다. 그럼 3의 0제곱이 있다는 건 3의 0제곱은 있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이루어진 친구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의 0제곱은 몇 번 나왔다고요? 8번 나온 겁니다. 3의 0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서 2가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서 2가지 곱해서 4가지, 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서 2가지 곱해서 8가지. 3의 0제곱은 몇 번 있다고요? 그만 자. 정신들 차려. 자, 3의 0제곱은 몇 번 나왔다고요? 8번 나온 거예요. 그럼 3의 1제곱도요.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있고 없고 해서 8번. 얘도 8번, 얘도 8번 나온 겁니다. 그럼 3의 0제곱이 몇 번 곱해졌다고요? 8번. 누구도 3의 1제곱도 똑같이 8번, 3의 2제곱도 3의 3제곱도 8번 곱해졌다고요? 3의 0제곱 8번 곱해지면 우리 요거 기억나나요? 중등 내용에 있는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3의 0제곱의 8제곱은 2 곱하는 거였죠? 3의 0제곱 1이고요. 3의 1제곱의 8제곱은 이렇게 곱해서 3의 8제곱. 3의 2제곱의 8제곱은 3의 16제곱. 그럼 3의 3제곱에 8번 곱했으니까 8제곱은 3의 24제곱.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곱하세요니까 밑이 같은 지수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의 0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2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40에 8이니까 3의 48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스몰 a는 얼마? 48이 되겠죠. 자지마. 이것들이 맨날 응?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얘들아,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졸리니? 근데 모르겠어. 니네는 어느 수업이나 다 자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잡니까? 안 자요? 학교에서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학원에서도 자고 맨날 잡니까? 신생아예요? 하루에 18시간씩은 자야 됩니까?
그만 자요, 그만. 네,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억이 안 나고 대학교 때는 수업 듣다 그냥 잤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수업 들으면 개 피곤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참아봅시다. 그만 자고. 자,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유제 5-4번 볼게요. 정석 유제 5-4번 보시면 x가 포함하고 있대요. 누구를? 1, 2, 4를. 그 다음에 x는 포함된대요. 누구한테 포함된대요? 1, 2, 4, 8, 16, 32. 1, 2, 4, 8, 16, 32.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데 1, 2, 4, 8, 16, 32 보시고 2의 거듭제곱이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 의미는 없긴 한데 거듭제곱들로 이루어진 친구네 정도는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x는 이 친구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4, 8, 16, 32가 있어도 없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내용을 본다면 x는 꼭 1, 2, 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1의 선택지가 있다 없다 해서 있다로 고정돼 버린 겁니다. 2의 선택지도 있다 없다 해서 있다로 고정됐고요. 4도 역시 있다로 고정돼 버린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선택지가 있다 하나씩밖에 없는 거고요. 얘네들은 있다 없다니까 2개씩 있는 거죠. 그럼 총 만들 수 있는 집합 형태는 8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5-8번 보겠습니다. 유제 5-8번이요. 현석 씨, 그만 자요. 자, 5-8번에요. 3번만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를 뜯어보시면 A는 뭐라고 나왔어요? 원소가 X래요. 원소가 X인데 이게 뭔지 바 다음에 설명해놨죠? 그래서 X제곱이 3X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문제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 전체 부분집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뭘 찾으라고요? 실수를 찾으면 그 X값이 바로 A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x의 범위가 이거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죠. 0하고 얘를 0으로 만든 0하고 3의 사이값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적냐면 a의 원소를 이것까지 쓰시고 0, 1, 2, 3이라고 적습니다. 아니에요. 문제에서 x가 뭐라고 나왔어요? 실수라고 나왔어요. x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고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이 범위에 있는 정수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a는요. 저렇게 4개의 값이 아니고 0부터 3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를 a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수 아닙니다. 문제에 정수라고 안 나왔으니까요. b도 다이렉트로 가면요. b는 뭐라고 나왔어요? x바 x가 x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양수니까 양 끝값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니까요. 1하고 마이너스 2의 양 끝값이네요. 1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1보다는 큰데 등 없죠. 1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보단 작다.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C는 뭐라고 나? C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죠? 0으로 만드는 거 0하고 2입니다. 그래서 0하고 2의 사이값이고요. 등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C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3번만 할게요. A 교집합 B 괄호 쳐져 있죠? 이거부터 구할 거예요.
A 교집합 B부터 구해본다면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3은 들어가요. 문제에 여기서 3이 들어갔고 얘도 1보다 크다니까 3을 가지고 있으니까 3 들어갑니다. 3 들어가고요. 뭐는 안 들어가요? 1은 안 들어가요. 왜요? 이 친구는 1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는 1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1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A 교집합 B예요. 근데 그거랑 뭔 짓을 한대요? 교집합 C의 여집합 하래요. 아유, C의 여집합 구해보죠. C의 여집합을 구해본다면 여집합은 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해야겠네요, 그냥. 자, C, 이 친구였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밑에다 표시할게요. C에 요거 2 안 들어갔죠? 그럼 우린 들어가야 되고요. 이 0 안 들어갔죠? 그럼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요렇게랑 요렇게가 됩니다. 근데 두 친구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에요. 방금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겹치는 부분이면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밖에 없어서 3 들어가고요. 얘 둘 다 3 들어가니까 2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성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잘 거야 자꾸?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유제 5-8까지 했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5-3번 보시죠. 자, 연습 문제 5-3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 n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자연수밖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 새로 설명을 해놨네요. a하고 n이래요. 요 n 자연수라고요.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원소는 x고요. 그 x가 뭔지 역시 바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뭘 만족한대요? n분의 x. 이 n하고 이 n 똑같은 n이고 자연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가우스를 씌웠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1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x는 뭐만 된대요? 자연수만 된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A3와 A6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A3랑 A6라는 건 뭐예요? n자리에 얼마를 넣었다는 뜻입니까? n자리에 얼마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3하고 6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3의 원소는 x인데 x는 뭐냐면 3분의 n자리에 3 넣었으니까 n자리에 3 넣어서 3분의 x에 가우스 씌웠는데 1이 되게 하고 x는 자연수. 그럼 A6는 뭐라고요? 원소 x인데 6분의 x에 가우스 씌웠더니 1이 되고 x는 자연수. 이걸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으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가우스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문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가우스 x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크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작거나 같답니다. 왜냐하면 대소비교는 3개예요. 크다, 작다, 같다. 근데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바꾸면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에 어떤 정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수보다 하나 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x가 떨어진다면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얘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 x가 떨어지면요.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우스 x를 씌웠는데 어떤 정수 k가 나왔다라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같아도 되는데 그 친구보다 하나 큰 정수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현성아! 정신 차려. 계속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우스에 대한 또 다른 의미들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가우스 씌웠는데 1이 나온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단 작다. 밑에 있는 걸로 가우스 씌우면 안에 있는 친구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그거보다 하나 큰 2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3과 6 사이. x의 범위 뭐가 돼요? 6과 12 사이. 근데 x가 문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죠. 저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뭐 있어요? 3, 4, 5.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뭐 있어요? 6, 7, 8, 9, 10, 11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계속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대수할 때 되면 선생님이 가우스를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서가 선생님이 가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안에 있는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 졸려서 뒤질려고 그러네요, 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연습 문제 9번이요. A는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가 1, 2, 3, 4, 5, 6이니까 원래는 이게 있어도 없어도 된다가 기본 접근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X랑 교집합했대요. 누구를? 2, 3, 5를 교집합했더니 뭐가 아니래요?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면 X는 물어보죠. 2, 3, 5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모두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좀 다르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X가 2, 3, 5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X가 2, 3, 5를 가지고 있으면 2, 3, 5랑 2, 3, 5의 교집합하면 2, 3, 5 나오니까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2만 있으면요. X가 2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조건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3만 있으면요. 2, 3만 있으면요. 돼요. 그럼 뭐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까? 모두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고요. X가 2, 3, 5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2, 3, 5와 2, 3, 5가 하나도 없는 애의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이건 돌려서 말하면 X는 2, 3, 5 중 적어도 하나는 원소로 가진다예요.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2, 3, 5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2개만 있는 경우, 3개만 있는 경우를 구하면 너무 많아요. 전체 경우는 4가지밖에 없어요. 2, 3, 5가 하나만 있거나 2개만 있거나 3개만 있거나 없거나. 그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없는 경우를 빼면 2, 3, 5가 없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요렇게가 전체예요. 요렇게가 전체입니다. 2의 몇 제곱? 6제곱. 이게 전체예요. 근데 이 전체에서 2, 3, 5가 모두 없는 경우를 빼준다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2, 3, 5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요. 2, 3, 5가 없다는 건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이게 없다로 고정되고 나머지는 있어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둘, 하나, 둘이니까 몇 가지예요? 2의 세제곱, 8가지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2의 6제곱 얼마입니까? 역시 2의 6제곱 얼마예요? 64예요. 빼기 2의 세제곱 8. 그래서 56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 이걸 보시고
이걸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석이 오늘 중에 제일 이렇게 활기찬 얼굴을 하고 있어요.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쉬어요. 에휴, 쉬어요. 빨리 쉬어. 오늘 진도 나갈 겁니다. 오늘 진도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하고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게 있습니다.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우선 연산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6단원이고요. 정성 6단원이고 집합의 연산법칙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에 대한 교환법칙이 있거든요. 교환법칙이 있고 어떤 연산이 있어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기호들을 연산이라고 모두 부릅니다. 집합에서 연산은 우리가 배운 걸로 뭐 있냐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떤 친구의 연산이 있는데 연산 앞과 뒤에 있는 친구를 위치를 교환해요. 연산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친구와 뒤에 있는 친구를 바꿨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연산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연산은 교환해도 원래랑 똑같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선 숫자로 해볼게요. 2 더하기 3하고 자, 이 덧셈이 연산이에요. 덧셈은 그대로 두고 앞뒤에 있는 친구들을 바꿔요. 3 더하기 2 같나요?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 같나요? 그럼 우리는 이 덧셈은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뺄셈도 해볼까요? 2 빼기 3. 2 빼기가 연산인 거예요. 3 빼기 2 같나요? 다른가요? 2 빼기 3하고 3 빼기 2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연산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적으시는 거 잠깐만 멈추고 여기 보시겠어요? 앞에 봐요. 연산이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만들면 그만입니다. 사칙연산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끼리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연산을 만들 겁니다. A 연산 B 하고요. 만들었는데 남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된 사칙연산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A랑 B를 곱한 다음에 A를 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A 연산 B랑 B 연산 A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요건 A 자리에 B를 쓰고 B 자리에 A를 쓰면 되니까 A 자리에 B를 쓰고요. A 자리에 B를 쓰고요. B 자리에 A를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연산 B랑 B 연산 A가 각각 이것들을 의미하는데 얘랑 얘가 늘 같은가요? 아니죠. 그럼 A 연산 B랑 B 연산 A는 다르다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건 숫자 이야기로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집합의 연산하고 있죠? 집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볼 거예요. 자, 집합으로 넘어가서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같습니다.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라는 표현하고 B와 A의 겹치는 부분이라는 표현은 같으니까요. 그리고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도 역시 같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A 이거 뭐라고 읽어요? 집합에서
빼기 아니에요. 차집합이에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다릅니다.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랑 B 중에 A와 겹치는 부분을 말이 안 되냐? 제외한 나머지고요.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A, B가 있을 때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A, B가 있을 때 B 중에 A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누구는 성립 안 한다고요?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야기하죠. 결합법칙하고 무슨 법칙이 있냐면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이 결합법칙은 같은 연산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자, 볼게요. A, B, C가 있는데 A, B, C의 교집합해요. 그리고 A, B, C가 있는데 교집합합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교집합이죠. 둘 다. 연산이 같아요. 교집합, 합집합이죠. 연산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같은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뒤에 거하고 앞에 거 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의 순서를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묶는 순서를 바꿨죠. 같은 연산에 대해. 근데 같다면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도 성립하겠어요? 합집합 이야기도 성립합니다. 이렇게랑 자, 합집합 연산이 같죠? 합집합 연산이 같아요. 그래서 뒤에 거부터 하고 앞에 거를 연결하는 거랑 앞에 거부터 하고 뒤에 거 연결하는 게 같다고요.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합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A 차집합 괄호치고 B 차집합 C랑 A 차집합 B에 괄호치고 차집합 C를 한 건 다릅니다. 연산은 같지만 차집합에 대해서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분배법칙은요. 연산이 다르죠? 연산이 다를 때 이 연산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나누어주는 혹은 묶어주는 형태를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 하고 가운데 있던 연산을 넣어서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연산이 다릅니다. 반대로 이것도 되는 거죠. A 합집합 B 교집합 C예요. 그러면 요걸 묶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A 현석 씨 정신 차리시고요. A 합집합 C하고 교집합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에요. 풀어낸 걸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푸는 건 분배법칙 잘하는데 묶는 걸 묶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결합법칙은 연산이 같을 때고요. 이 연산이 다른 친구들을 묶어내도 풀어내도 모두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기로 가도 분배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도 분배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해 볼까요?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있어요. 그러면 연산이 다르죠? 이거 뭐라고요? 분배법칙이에요. 2 곱하기 3 하고 2 곱하기 5 한 다음에 둘을 더하면 같은 결과가 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2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뒤에 거하고 앞에 거 하는 게 같죠. 이건 뭐라고요? 곱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으시고요. 맞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나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자주 나와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잊으셔도 돼요. 이후엔 안 나오는데 이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A집합 있고 B집합이 있는데 각각의 차집합인 여기와 여기를 남기는 걸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차집합인데 대칭,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남기는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내용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결론만 외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와 전체에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차집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 차집합 B 하면 이쪽만 남아요. B 차집합 A 합니다. 그럼 이쪽만 남거든요. 두 친구를 합집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외운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긴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개 길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칭 차집합을 새로운 기호로 만들어서 연산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A하고 연산을 새로 만들어서 B라고 해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 다르고요. 마음대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생긴 연산을 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이 문제에선 대칭 차집합을 쓰는 연산으로 얘를 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연산이 새로 생겼죠? 그럼 우리 뭐 확인하는 거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만 외울게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다면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A 연산 B랑 B 연산 A가 같고요. 대칭 차집합을 만드는 게 같다고요. 모든 A 자리에 B를 쓰고 B 자리에 A를 써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A 연산 B 연산 C 세 번째 집합이 생겨서 C까지 있을 때 A 연산 B 연산 C 했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뒤에 거하고 앞에 거 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 연산은 새로 정의가 된다면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외워주세요. 요걸 일일이 넣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칭 차집합 연산에 대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를 암기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명드릴 거의 절반 왔습니다. 남은 절반 이야기 드리고요.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중심으로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을 나눕니다. 자, 무한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이 있습니다. 자, 무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겁니다. 유한집합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유한집합이에요. 현서가? 그만 자. 언제까지 잘 거야? 벌써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됐는데 계속 자고 있어. 자, 그래서 유한하다라는 건 셀 수 있다. 무한하다라는 건 셀 수 없다고요. 무한집합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런 겁니다. 집합의 원소가 x인데 x는 무엇이냐면 자연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수 몇 개예요? 무한히 많죠?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무한히 많은 친구인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유한집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에요. 그럼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친구로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0개잖아요. 0개. 셌잖아요. 0이라는 숫자를 셌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이 됩니다. 됐죠? 뭐 다른 친구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유한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원소의 개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n하고 요 안에 a라고 적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괄호 안에 있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na라고 적어요. 예를 들어 n하고 괄호 친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집합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요. 이 집합 원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n하고 괄호 안에 집합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몇 개예요? 0개인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쓰여요.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왜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여기 A, 여기 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할 게 뭐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럼 그림상으로 요만큼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고요.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더해진 겁니다. 두 영역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더해진 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여기도 한번 더해졌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 둘, 세 군데의 합이니까 여기서 뭘 빼면 돼요? A 교집합 B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를 한번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개념을 크게 확장해서 이번엔 2개짜리가 아니고 3개짜리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3개짜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역시 이거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적을까요? 좀 길 거예요. N, A 합집합, B 합집합, C.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N, A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친구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NB,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요. 그럼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는 겁니다. 됐죠? 저 영역에 있는 친구들. 현수아! 정신 차려! 더하기 NC라고요. 자, C.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더할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 친구들이 2번씩 더해졌네요. 그래서 빼줄 거예요. 빼려고 보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N 여기 요만큼을 빼야 돼요. 요만큼 빼면 N A 교집합 P. 그래서 하나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 사라지죠. A 교집합 P면 이만큼이니까. 그 다음에 N A A가 말고 B 교집합 C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에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N C 교집합 A요. 그러면 요만큼이니까
하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 가운데가 3번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가운데 부분이 지금 안 더해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운데 부분인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 친구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까지는 아닌데 알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적고요. 마지막 원소의 개수를 푸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소린지. 많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원소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합니다. 이거 무슨 소린지 이따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걸 외우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진 않아요. 이건 다른 용도 때문에 필요하고요. 실제 문제를 풀 땐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제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죠. 구구 떨어져 버렸다. 자, 아이고 부러졌다. 보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하고요. 문제풀이 먼저 할게요. 자, 아까 설명했었었는데 까먹어버렸어.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요거는 사람 이름이죠.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고요. 여집합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암기하고 활용해 줄 거고요. 이 내용은 명제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드모르간은 아닌데 여집합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여집합의 의미 자체가 이걸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다시 나머지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체 여집합을 붙이죠. 그럼 이게 사실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 여집합이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되는 것처럼 보여서 A의 여집합 생기고요. B의 여집합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인데 여집합이 씌워지면 교집합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A 교집합 B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여집합을 씌우면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보여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되고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합집합하고 교집합에서만 존재해요. 차집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A 차집합 B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습니다. 그럼 차집합을 이렇게 바꾼다면 뭐를 쓸 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보여서 얘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기 자신이죠. B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 해서 이것과 이게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드모르간의 법칙은 보통 언제 쓰냐면 여집합이 너무 많을 때 써요. 여집합이 너무 많을 때 쓰고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요. 여집합이 있으면 그 표현하는 게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집합이 너무 많을 때 쓰고 명제에서 씁니다. 명제에서 부정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정리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게 뭐냐면 114페이지입니다. 정석 114페이지의 기본 문제 6-9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대요. ABC 3명 있다고 그랬으니까
스몰 a, 여기 스몰 b, 그리고 여기 스몰 c 해서 이렇게 세 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전체는 U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는 A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A와 B를 좋아하고 C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A와 C를 좋아하는데 B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뭐예요? A, B, C 모두 좋아하는 사람. 여기는 뭐예요? A는 좋아하지 않지만 B, C를 좋아하는 사람, B만 좋아하는 사람, C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많이 겹치는 데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동그라미들을 평면상에 놓는다고 생각하면 요 가운데가 제일 많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문제에 A, B, C 세 명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있나 보는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A를 좋아하는 사람 28, B를 좋아하는 사람 30, C를 좋아하는 사람 42,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8,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5, A,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10명,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3명이래요. 아이고, 나왔네요.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여기요. 문제 만약에 안 나왔으면 미지수로 놓고요. 나왔으면 표시하는 거예요. 3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이제 많이 겹치는 다음 친구들은 여기를 표시할 건데 이만큼이 뭘 말하는 거냐면 A와 B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A와 B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8명이라고 되어 있죠.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8명. 그럼 이만큼이 8명이니까 여기 3명이니까 여기 몇 명이라고요? 5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B와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B와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 포함해서 5명이니까 여기 2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만큼인데 A, C를 좋아하는 사람 10명이라고 그랬고 여기 3명이니까 여기 7명. 됐죠? 자, A를 좋아하는 사람 28명. 이만큼이 28명이라고요. 이만큼이 28명인데 하나, 둘, 셋이 이미 15명입니다. 그러면 28명에서 15명 뺀 13명. 이 사람들이 뭐예요? A만 좋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B를 좋아하는 사람 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10명이니까 B만 좋아하는 사람 20명이고요. C를 좋아하는 사람 4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미 12명이니까 42명에서 하면 3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아까 이야기한 공식을 써서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채워넣기로 갑니다. 그럼 문제에서 자, A, B, C 중 적어도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건 1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20 더하기 2 더하기 30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뭐냐, 센 B 볼까요? 센 B 보시면 자, 66번 보죠. 66번. 이거는 쉬운 문제였었고요. 66번처럼 이제 뭐 어느 영역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렵고 이것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고요. 많이 겹치는 데부터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ABC의 세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려 놓으시고요. 전체 U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겹치는 데부터 원소를 써놓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에 여기인 A교집합, B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네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A교집합, B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래요? 몇 개래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무슨 생각합니까? A교집합, B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래요? 지금 몇 번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정신 어디다 두고 있어요? 66번 하고 있잖아요. 66번. 몇 페이지야? 83페이지 66번입니다. 다시
제일 많이 겹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래요? 몇 개요? 5개래요. 많이 겹치는 데부터 표시한다고요. 문제 안 나와 있으면 X로 놓을 거고요. 나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다음 표시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인데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뭐만 나와 있냐면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14개라고 나왔어요. 이만큼이 14개래요. 그럼 여기 9개 있겠네요.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여기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안 나왔으니까 여기 X개, 여기 Y개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미지수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24개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을 더했는데 24이라고요. 근데 하나, 둘, 셋은 미지수 있긴 하지만 5랑 9 더하면 14에 여기까지 더하면 14 더하기 X.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만큼이 24개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은 10-X여야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 넣는다고요. 많이 겹치는 데부터 해서 조건들로 채워 넣는 거예요. B의 원소의 개수 20개래요. 이만큼이 20개래요. 이만큼이 20개인데 5개 X개 Y개 있으니까 여기는 15-X-Y개여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20개가 되니까요. C의 원소의 개수 17개래요. 근데 하나, 둘, 셋의 개수가 14 더하기 Y니까 여기는 Y,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어야 17개가 되겠죠. 됐죠? 문제 여긴 아예 안 나왔어요. 여긴 아예 안 나왔고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넣어서 구하실 수 있고요. 구하신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합니다. 미지수가 들어있는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현재 문제에서 있고요. 이 친구들 표현하고 있는 거 모두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10-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인데 음수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15-X-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두 친구를 정리하면 넘기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넘기면 Y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Y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해서 넘기면 X 더하기 Y는 뭐보다는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고요. 문제에 X랑 Y가 얼마인지 보통 이런 건 안 구해도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였냐면요. B 차집합 A 합집합 B의 무엇?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A 합집합 B는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B에서 A 합집합 B를 차집합하라고요. 그럼 B 중에서 방금 B 끔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면 여기만이겠네요. 그럼 이건 뭐냐면 15-X-Y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이거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15 빼기 X 더하기 Y예요.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15에서 빼면 전체의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X 더하기 Y 아까 구한 거 여기 있죠?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X랑 Y가 각각 있죠? 그럼 X 더하기 Y, 즉 이 두 친구를 더하면 작은 친구들의 합, 큰 친구들의 합의 사이에 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결국 X 더하기 Y는 누구? 0하고 13 사이가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X 더하기 Y가 아니었어요. X 더하기 Y의 음수배한 다음에 15를 더한 친구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 친구의 음수배할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Y의 음수배하면 하나, 둘, 셋의 음수배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0,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15까지 더하니까 15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여기에 15 더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 15 더하면 1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얼마라고요? 2고요. 가장 큰 값은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래서 2랑 15의 곱이니까 문제에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30이 되는 거죠.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겹치는 데부터 구하시고 많이 겹치는 데부터 구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표시하고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 표시해서 미지수에 있는 친구들이 결국 원소의 개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표시하시는 겁니다. 이거 해설 보시면 엄청 길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풉니다. 실제로는. 해설은 그냥 해설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요. 사회 과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풀이 방법에 대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맞아.